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는 알고 보면 최악의 궁합을 가진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먼저 금요일이면 생각나는 메뉴죠. 바로 삼겹살과 소주입니다. 이 소주를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소주의 알코올이 지방을 합성해서 체내 지방이 쌓이게 돼 비만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사랑하는 치맥, 치킨과 맥주도 궁합이 맞지 않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안 돼요. 너무 슬픈데 제가 사랑하는 치맥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었다니. 또 그리고요, 자주 함께 먹게 되는 식빵과 잼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식빵과 잼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서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는 효소를 분비하게 해서 살이 찌게 된다고 합니다. 김밥에 당근과 오이는 함께 넣으면 안 됩니다. 당근의 성분이 오이의 주 성분인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당근을 넣을 땐 식초를 섞어주면 비타민 C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토마토를 드실 때 설탕에 재워 드시나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인 비타민 B는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설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최악의 궁합을 가진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끼리의 궁합도 따져보고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월 4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금요일 진행의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어제가 삼겹살 데이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삼겹살과 소주를 함께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어저께 드셨던 분들 또 이 방송 들으시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삼겹살과 소주가 맞지 않다니 이건 배신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충격 먹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살 좀 더 찌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 뭐. 살 좀 찌면 되지 뭐. 아유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살을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해야죠. 사실 이게 먹어서 운동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운동으로 뺍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궁합이 맞지 않는 이런 음식들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음식과 좀 먹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삼겹살과 소주가 안 된다면 그 삼겹살과 뭘 먹으란 얘기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을 때 지금 이렇게 먹지 말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대체가는 걸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소주랑 지방이 많은 안주 대신에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안주가 좋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상추 뭐 이런 거 있겠죠. 소주랑 상추랑 같이 먹어라. 이건 너무한 것 같고. 샐러드. 찾아보세요. 네. 샐러드 정도? 과일이나 뭐 샐러드. 과일 안주. 그런 거 먹으면 되겠고. 또 식빵에는 그러니까 채소들을 넣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좋겠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충격적이었어. 김밥을 쌀 때 당근과 오이가 상극이라니. 어쩐지 좀 당근 넣은 김밥 별로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오이만 넣어서 드시려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식초를 조금 넣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신비한 것 같고. 또 토마토의 설탕은 왠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안 먹었는데 참 우리 토마토에게 제가 지금 설탕 넣어서 줬잖아요. 그게 약간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음식 간 궁합 얘기했는데 저 오키 씨와 저의 궁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방송을 할 때. 잘
맞지 않나? 잘 맞죠? 네. 왜냐면 저희가 그 예전 다른 방송을 했을 때 웃기시장 저를 이렇게 스나이프하는 저격하는 이미지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는 삼겹살과 소주가 아니었나. 아, 근데 이제는 한 소주에 뭐 세 채소 정도? 아 그렇죠. 이제 더 잘 맞아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러분들의 방송의 어떤 그 관심도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네, 잠시 주춤하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차세대 게임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봄맞이 대청소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위한 정리정돈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공황장애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포피 채널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네,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 게임 산업 분야, 참 음.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효자 품목이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요즘 그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14년을 기준으로 9조 9,700억 원의 규모인데요. 2009년 6조 6천억 원에서 2010년 7조 4천억 원, 2012년에 9조 7,500억 원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게임 산업 중장기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 심화와 내수 시장 포화 상태로 여전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얼마 전에 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때 이제 게임과 가상현실 등 융합 콘텐츠 산업의 육성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 산업은 클라우드와 가상현실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이 활발한 분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합 콘텐츠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게임 산업에 가상현실 등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게다가 게임 산업은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디자이너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기도 해서 이번 계획을 통해 제2의 게임 산업 부흥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그 게임 붐이라고 할 정도로 큰 인기 끌었었잖아요. 막 그쵸. 다양한 게임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선수들 뭐 게임 텔레비전도 많이 이스타 리그 뭐 여러 그쵸. 가지 인기 많았었는데 네. 다시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게임 산업 육성 방안을 요약해보면요. 우선 체감형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고 게임 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먼저 체감형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겠다.
이 네. 말이 뭐죠?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차세대 콘텐츠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 같은 체감형 게임 콘텐츠와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기능성 게임 콘텐츠, 게임 인공지능 AI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가상 환경 구축 기술과 생체 정보 분석 기술, 사용자 맞춤형 기술, 학습형 캐릭터 기술, 게임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융복합 기술 기반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역할을 해줄 판교 게임 부스트 센터를 2018년 4월까지 조성하게 되고요. 게임 분야에 콘텐츠 가치 평가제를 도입해서 콘텐츠의 가치를 액수나 점수 등으로 산정해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부 우선 손실 충당제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게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안도 추진된다 이런 말인데요. 네. 이와 함께 게임 산업 분야의 규제들도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왔던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스톱이나 포커게임과 같은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달부터는 3만 원으로 제한됐던 1회 베팅액 규모가 5만 원으로 올랐고 한 달 최대 베팅 한도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게임의 등급 분류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임시 등급 분류를 받은 신작에 대해 사전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고 게임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자율 등급 분류제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게임과 관련된 규제라고 딱 해보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그 셧다운 제도입니다. 아, 예. 이번 계획에서 이 셧다운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그 내용도 포함돼서 사실 많은 관심을 끌었다면서요. 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6세 이하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PC와 콘솔, PC 온라인 게임 등 네트워크와 연동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서 셧다운제 대신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모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셧다운 제도가 완화될 경우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PC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늘어나 관련 게임 분야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분야의 규제 완화 지금 얘기했는데요. 이와 함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게임 산업의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게임 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예방 사업 등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 게임 산업 중에서도 특히 가상현실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또 큰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현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죠. 네, 가상현실과 관련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응용한 게임과 테마파크, 플랫폼, 다면 상영, 글로벌 유통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과거 개별 기업 단위로 소규모 과제를 지원했던 데서 벗어나 협의체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상현실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방 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고성능 PC와 소프트웨어 등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수년 안으로 대규모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고요. 이번 계획으로 정체기에 빠진 국내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현실과 관련한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육성하긴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 게임 산업 육성 방안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5대 선도 프로젝트 결과물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거점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이 일을 선정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는 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제작 인프라, 기술 지원에서 창업과 입주 지원 등을 연계하고
창작자들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교류하게 되고요.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이곳에서 전시하고 사업화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유통, 수출되는 모든 기능이 집적된 곳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라고 하죠. 네. 이곳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연구소를 구축해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요. 아울러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누리꿈 스퀘어를 리모델링해서 개발 결과물을 모으고 인재 양성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또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개최하는 DMC 페스티벌을 세계 최대의 디지털 문화 축제로 육성해서 개발 결과물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상현실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굉장히 우리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 좀 궁금해지고 네. 기대가 커지는데요. 이 게임 산업 관련한 많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참 이를 반기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게임 업체에서는 이번 게임 진흥 정책에 대한 화답으로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반응인데요.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고요. 중견 게임사들도 일제히 규제 완화에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고 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내수 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우선 일자리 창출이 더 이뤄진다는 점에서 참 무척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네. 또 이번 계획으로 국내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게임이 게임 붐을 일으킬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봄맞이 대청소 때는 깨끗이 청소도 하지만 겨울 옷이라든가 두꺼운 겨울용 이불도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굉장히 짜증나는 말 들어.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옷장하고 이불장, 뭐 주방 정리까지 엄두가 안 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오. 이창훈 전해드리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리정돈법 함께 네. 살펴볼 텐데. 정말 이거 꼭 필요한, 봄에 꼭 필요한 방법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도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정리 잘 안 하는데 이걸 좀 함께 준비하면서 공부해보면서 한번 이대로 설치하면 정리해보겠다, 정리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겨울 옷이요. 너무 많잖아요. 옷도 많고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하려고 전부 꺼냈다가 그냥 정리하다 지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굉장히 공감 가는. 네. 많은 분들이 그 오키 씨의 말이 공감하실 텐데. 자, 옷장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먼저 옷장 정리를 하기 전에는 버리는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 버리는데 기준이 있나요?
그냥 있죠. 버리고 싶은 거, 안 버리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복희 씨 혹시 네. 작아서 못 입는 옷이나 또 음. 버리기 아까워서 아이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아, 작아서 못 입는 옷은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버리기 아까운 거 그런 건 있죠. 그 만약에 버리 아까운들 음. 안 입은 지 얼마나 됐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네, 그 정도로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정말. 그 기억도 안 나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누구든 줘요. 예? 근데 네. 언젠가 또 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유행도 바뀌잖아요. 어차피 그런 옷들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긴 해요, 맞아. 네,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네. 버리셔야 됩니다. 네네. 안 입은 지 뭐 1년이 넘었다면 그렇게 그렇죠. 정말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네, 버리시고요. 네. 자, 이렇게 버릴 옷을 정했다면요. 다음엔 옷장과 서랍을 용도별로 이제 미리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옷장이라면 현재 입을 옷과 보관용 또 입을 장 등으로 나누고요. 서랍이라면 첫 번째 서랍에는 뭐 속옷을, 두 번째 서랍에는 티셔츠 뭐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 놓는다면 이제 정리해서 수납하기도 편하고 또 옷이 섞이지 않아서 사용하기도 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옷을 정리할 때는 좀 비슷한 옷들, 뭐 종류끼리 이제 분류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색깔별로, 사용자별, 뭐 사용 뭐 종류별, 뭐 사용 빈도 이렇게 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야지 옷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요. 맞아요. 예, 예. 또 중요한 건 옷을 정리하기 전에 옷의 상태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옷의 단추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또 코트에 벨트가 분실되거나 그런 건 아닌지, 또 소매단이 닳지 않았는지 한번 좀 수선할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딱 미리 정리해 둬야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계절, 다음 겨울이 왔는데 떨어졌네.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네, 돼서 그럴 수 있어요.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정리만 해야겠다 이렇게 넣어둘 게 아니라 옷 상태를 잘 봐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수선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겠네요. 제가 미리 지금 생각난 건데 제가 지금 수선해야 될 옷들이 있네요. 갑자기 생각나. 어떤가요? 네, 제 코트 하나를 빨리 좀 정리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넥타이나 벨트는 그 전용 수납용품을 활용하는 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많은 양을 수납을 할 수 있고 사용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자는 단단한 쇼핑백을 재활용한 모자집을 만들어서 보관하면 손상 없이 깨끗하게 보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작은 가방들은 큰 여행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쇼핑백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어 보관하면 눌리거나 또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또 무겁지 않은 가방이라면 S자 고리를 이용해 걸어서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끼는 모자나 가방 잘못 보관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나죠? 네, 정말 보관 때문에 보관을 잘못해서 망가지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약간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네네. 뭔가 이렇게 막 벨트가 휘어져 있거나 이런 아유.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팁을 참고해서 보관 네. 방법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이제 옷 정리가 끝나면 이불 정리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불 정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이불을 보관할 때는 이불의 소재에 따라서 보관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솜이 들어간 극세사나 차렵 이불 같은 경우는 되도록 위쪽에 올려두는 게 좋고요. 아니 뭐 이렇게 사이에 넣어두면 눌리니까 그런 그렇죠. 거 같네요. 네. 맞아요. 오리털 이불의 경우에는 털을 손상시키는 압축팩은 좀 피하고요. 통풍이 되는 상자 등에 보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얇은 이불은 좁고 도톰하게 개면 꺼내고 넣기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보관하면 좋고 또 이불 사이에 신문지를 깔아놓거나 아니면 방습제, 방충제를 같이 넣어두면 습기 제거는 물론이고 각종 진드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옷 정리해서 이불 정리까지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많이 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벌써 끝내요?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더 있어요? 주방 정리해야죠. 주방까지? 네, 오키씨 혼자 안 산다고 정리 안 해요? 너무 할 게 많다. 해야 네네. 돼요. 자, 주방의 식기들은 폭에 두면 아래 위치한 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참 위쪽 식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귀찮아. 네.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네네. 자주 쓰는 식기류는 포개지 말고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면 꺼내기도 쉽고 또 정리하기도 편해서 좋습니다. 네. 자, 가능하면 자주 사용하는 건 손이 닿는 위치에
자주 사용하지 않은 식기는 그 외 장소에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사용하기 쉬운 건데 키 높이에 키 높이 맞아. 이렇게 해놓거든요. 자, 맞아요. 상온에 보관해야 하는 조미료나 또 견과류, 또 시리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종류별로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라벨을 붙여서 수납을 하면요,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살림꾼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요. 네네네. 그리고 프라이팬과 냄비도 칸막이를 이용해 세로로 세워두거나 아니면 선반 있잖아요. 선반을 이용하면 좋고요. 냄비는 냄비와 뚜껑을 분리해서 보관하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냄비 때문에 냄비 뚜껑이 약간 좀 걸려가지고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뚜껑은 따로 놓고 냄비는 냄비끼리 하면 이렇게 그렇죠, 겹쳐서 그렇죠.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주방 정리는 냉장고 정리가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사놓은 걸 여름에 버렸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냉장고는 한번 들어가면 블랙홀 같아요. 잘 안 나오죠? 네. 어떻게 정리하게 제일 좋을까요? 냉장고 정리는 사용 빈도와 생활 습관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저장 기간이 길고 빨리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재료는 냉장고 깊은 곳 아래 칸에 보관하고요. 네. 또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하는 식재료는 손에 잘 닿는 중앙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을 때는 이제 한 번에 사용할 양으로 나눠서 내용물이 이제 보이는 투명한 보관 용기에 담아두면 사용하기 좋겠죠. 네네네. 자, 그리고 구입한 그대로 포장재 보관하면요, 사실 이 사용할 때마다 개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신선도도 떨어지고 공간 활용에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별로예요. 자, 그리고 냉장고 문 쪽에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건어물이나 조미료, 생수 등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냉장고 문은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렇죠. 온도가 많이 바뀌니까요. 띵동 하고요. 네. 이제 냉동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이 아무리 냉동 상태라더라도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영하 15도에서 보관한 기간이 한 석 달 넘기게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어떤 건 소개해드리죠. 네네. 자, 수납 용기의 종류와 수납 날짜를 적어서 보관하면 보관 기간 확인이 아주 쉽겠죠. 라벨 같은 거 붙여서.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고기는 1월 달에 했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자, 오래된 식품은 과감히 버리거나 바로 조리해 먹어야 식중독 등의 어떤 세균 감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있어요. 네. 냉동실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칸에는 육류나 생선 등을 보관하는데 네. 이때 한 번 먹을 분량으로 나누어서 보관하면 빠르게 해동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냉동도 또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겠고요. 빨리 먹어야 하는 건 앞쪽에 두고 또 상하기 쉬운 고기류는 냉기가 덜 빠져나가는 안쪽에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꼭 버려야 될 물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무조건 그렇죠. 네. 특히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 제품, 이게 처리하기가 여간 좀 번거롭고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요. 부피도 크고 무겁고 또 배출 스티커 이것도 붙여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내놔야 되니까. 되게 진짜 버리기 싫은 사람처럼 말하네요. 네, 진짜. 자, 집안의 애물단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 폐가전 제품을 버릴 때는요. 자, 잘 들어보세요. 환경부의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수거해 간다? 그렇죠. 딱 마음에 드네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요. 네.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그 말 그대로. 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 초기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또 TV, 에어컨 이렇게 한 4대 가전과 또 1m 이상의 대형 가전제품 위주로 이제 수거를 했는데요. 이 대상 품목이 확대가 돼서 1m 미만의 중대형 품목과 또 컴퓨터나 오디오, 전자레인지 같은 어떤 일부 소형 품목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진짜 유용하네요. 너무 가전제품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들고 나가기도 힘든데 네. 미리 집에 와서 이렇게 가져가 준다면 정말 방문 좋죠. 서비스. 네. 네. 이거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죠? 배출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예약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자 메모하세요. 네. 1599-0903 1599-0903번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 접수되면 지역별 수거 일정을 고려를 해서요. 방문 일자와 시간을 문자로 공지한 후에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네,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일부러 밖에 내놓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밖에 내면 벌금 물어요. 네, 그냥 밖에 그냥 내놓으면 벌금 물죠. 그렇죠. 예. 집안 정리정돈법과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까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팁 잘 활용하셔서 뒤죽박죽된 집안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아직 춥지만 3월이 왔으니까 산뜻하게 유명한 봄 그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봄! 네. 지난번에 제가 그림으로 시골길을 다녀왔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미리 봄 기대 이제 봄을 느껴보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림으로. 네, 오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요. 예전에 비너스의 탄생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비너스의 탄생과 바로 오늘 할 봄이었어요. 봄. 그래서 3월이 되면 이 작품을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껴두고 있었죠. 옥규 씨 센스 엄잘하는지 좀 방송을 안 해요. 그렇죠? 저 화가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화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화가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소개했을 때 잠깐 이 화가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빈치와 함께 산드로와 레오나르도의 3마리 개구리라는 식당을 열었었다고 했었죠. 네. 그 화가예요. 재미있는 화가 같죠? 아무튼. 보티첼리는 피렌체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던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화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봄도 메디치 가문이 주문해서 그려진 작품이에요. 자,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름 참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상호명으로도 좀 종종 쓰기도 하고요. 네, 보티첼리의 인생과 메디치 가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실과 바늘 같아도 그런 느낌이군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죠. 가문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11세기 이탈리아 역사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영주가 통치하는 도시 국가들이 나타나던 때였어요.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베네치아, 제노바, 파비아, 밀라노, 그리고 피렌체였습니다. 이 중에 메디치 가문은 15에서 16세기 피렌체 공화국에서 가장 유력한 시민 가문이었어요. 원래는 평민이었는데요.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귀족에게 유리하게 설정됐던 세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평민들의 지지와 존경까지 받았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전통적으로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면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는데요.
메디치 가문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면서 위대한 자로 칭송받았던 로렌초 데 메디치 때 피렌체 르네상스도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어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도 로렌초의 후원을 받았던 화가들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보면 역시 그 돈의 힘 네, 무시 못하는군요. 네. 돈이 있어야 되네 역시. 역시 재력가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예. 이들이 예술을 후원했던 이유는 문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측면도 있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예술 작품을 소유하면서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권력은 뭐 지금도 그랬지만 예전부터도 항상 그런 정말 반일과 실과 같은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찌되든 그런 어떤 이유였던 간에 네. 우리가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보티첼리는 어떻게 화가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티첼리는 가죽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술적 재능과 손재주를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원래 그 금세공사 훈련을 받았다가 18살 때쯤에 화가 프라 필리포 리피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시 그 화가치고는 약간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었다고 그렇네요.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하지만 금세공사 훈련을 받았던 그 이력탑 때문인지 보티첼리의 그림은 뭐랄까 그 바람에 나부끼는 의상과 머리카락 등이 좀 우아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또 명확하고 깔끔한 윤곽선으로 선의 대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보티첼리의 그림은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봄 작품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좀 분분하고. 그래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마 이 보티첼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요? 저희 항상 그 레오나르도 그렇고 그 사람도 항상 그림 그리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 해석을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똑똑해야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칭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맞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 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난해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연구가 나오겠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정도인데요. 위대한 자라고 불린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자신의 사촌인 피에르 프란체스코의 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 그리고 로렌초 디 피에로 데 메디치가 자신의 카스텔로 별장에 걸기 위해 주문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은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와 세미라미데 아피아니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고, 그래서 피에르 프란체스코의 침대 등받이 위에 이 작품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메디치 가문을 축복하려고 그린 거네요. 네, 그건 확실하죠. 이 그림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중심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정원에 찾아온 봄이라는 의미로 결혼을 축복하고 가문의 번영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려진 것 같아요. 아하. 또 이 보티첼리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보티첼리 그림 소재는 주로 종교 아니면 신화였는데요. 다른 화가들은 신화의 이야기를 그릴 때 어느 한 장면을 꼽아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티첼리는 신화의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작품화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그림의 주제에 필요하면서 관련 있는 여러 신을 등장시키고 그 신들을 연관시키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작가네. 드라마 작가.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보티첼리만의 창조적인 어떤 창의적인 그림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보티첼리 스스로 대단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신감. 네, 당시에는 누군가의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림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아하. 기회는 한 번뿐이거든요. 네, 한 번 부탁했는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그죠? 탈락하는 거죠. 다시 부탁할 리가 절대 없겠죠? 아이고, 왜냐면 내 돈을 쓰고 그림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 그림이 주문자의 마음에 들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그림이 아예 말도 안 되거나 종교나 신화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그림이라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목숨이라. 그렇죠.
그런데 보티첼리는 신화를 전해지는 대로 그리지 않고 아예 창조해서 그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도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건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메디치 가문의 마음에 들 정도로 일리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티첼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능력도 있고 또 그만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뭐 능력에 대한 자신감? 충만하다. 네. 뭐 이런 건데요. 어디 그 자신감 어딘지 모르겠지만 되게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네요. 네, 근자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봄 작품도 그 어느 신화에서도 볼 수 없는 보티첼리만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이 보티첼리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었고 어느 시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아하. 그 영감 받았다는 시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 제국 시대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을 유혹한 혐의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바람둥이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시입니다. 네. 원문은 없는데 간단하게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네. 봄날이 오자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들판을 거닐다 벌거벗은 요정 클로리스를 발견하고서는 강제로 결혼하고 요정 클로리스를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신시킨다. 강제 결혼을 미안하게 여긴 제피로스는 플로라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찬 정원을 결혼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시 내용이 그림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네. 그런 거네요. 이 시에 이런 내용이 봄 작품에서도 나타나요. 아하, 제피로스도 나오고 꽃의 요정 나오고 꽃의 네네네. 여신이 나오고. 허허. 이 여기서 꽃으로 가득 찬 정원은 꽃의 도시인 피렌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티첼리가 차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에는 등장하지 않는 비너스 등 여러 신들을 더 많이 그려 넣었어요. 그래요.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계속 들어보니까 이 보티첼리의 봄을 주제로 이제 어떤 내용을 그렸을지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그림 설명 함께 들어볼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유력 가문인 메디치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문의 전성기를 이끌어 위대한 로렌초라고 칭송받은 로렌초 데 메디치가 보티첼리를 후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종교와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주로 그린 보티첼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수수께끼처럼 담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신화의 이야기를 그릴 때 실제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해낸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결혼을 축하하고 가문의 번영을 나타내는 의도로 그려진 봄 또한 신화에는 그 내용이 없는 보티첼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비너스와 클로리스, 헤르메스 등은 하나의 이야기에 동시에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긴 금발머리를 늘어뜨리고 아름다운 곡선의 몸매를 드러낸 비너스는 고혹적이고 도도한 표정으로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비너스 위에서 날고 있는 어린아이는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입니다. 큐피드의 사랑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눈을 가린 장난꾸러기 큐피드의 화살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너스의 오른쪽에 있는 3명의 여인은 비너스를 모시는 산미신입니다. 각각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세 여인은 몸에 실루엣이 드러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산미씨는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를 다각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미신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입니다. 주로 2마리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는 것으로 상징되는 헤르메스는 이 작품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 어두운 구름을 휘젓고 있습니다. 겨울을 걷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의 신이기도 한 헤르메스는 금융업으로 성공했던 메디치 가문이 상업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나무 사이에 있는 시퍼런 남자가 한 여자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퍼런 남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이고 여자는 제피로스가 짝사랑한 꽃의 요정 클로리스입니다. 그래서 제피로스는 입안 가득히 바람을 물고 있고 클로리스의 입에서는 꽃들이 떨어져 내립니다.
클로리스는 제피로스에게 잡히는 순간 봄과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하게 됩니다. 잔잔한 꽃무늬가 들어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바로 클로리스가 변한 플로라입니다. 서풍 제피로스로 인해 꽃이 피어나고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림의 배경에 있는 일자로 곧게 뻗은 나무들은 오렌지 나무입니다. 오렌지는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너스 뒤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반원의 모양을 그리고 있어 자연스럽게 비너스에게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림 오른쪽에 클로리스의 자세처럼 똑같은 각도로 휘어진 나무는 월계수입니다. 월계수를 뜻하는 라틴어는 로렌초 메디치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풀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꽃도 발에 밟힌 것이 없어 마치 인물들이 꽃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속 꽃들은 170여 종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티첼리는 엄청난 정성으로 꽃의 도시 피렌체에 실제 있었던 꽃들을 하나하나 그려넣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서풍이 불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유력한 가문으로서 생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던 메디치 가문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보티첼리의 봄은 신혼부부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이 가고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네. 참 그러다 보니까 그 너도 나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데, 이 보티첼리 그림은 좀 난해하다는 인식이 진짜 생길 수밖에 없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또 보티첼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신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대는 거죠. 해석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게다가 뭐 그림을 주문한 메디치 가문의 어떤 상징도 또 확실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모로 참 예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화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어서 진짜 봄이 오길 바라면서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공황장애라는 말 요즘은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우리에게 아주 낯선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접하곤 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도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불안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힘들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질환 중 하나인 공황장애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도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혹시 나도 공황장애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죠. 표를 통해서 공황장애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공황장애 자가진단법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뛴다. 땀이 많이 난다. 손, 발 또는 몸이 떨린다. 숨이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을 느낀다. 속이 메스껍고 불편하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둔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다. 몸에서 열이 오르거나 오한이 난다. 이렇게 13가지 항목을 통해서 내가 공황장애가 아닌지 점검해 올 수 있는데요. 공황장애는 하루 일상 중에 언제라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13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의 증상이 해당되면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증상을 겪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박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현대인의 질병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나면 다시 증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는 예기불안 증상과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의 증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이랍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일까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인 공황장애. 하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이 필수인데요. 공황장애 증상을 겪은 직후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황장애는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요인이 주된 질병인 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복식 호흡, 명상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공황장애 증상을 겪기 전에 우리가 삶을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모두 매사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여러 가지 자가 진단법 13개가 나왔는데요. 네네. 저는 뭐 다행히 크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창호 씨는 뭐 있었나요? 아유, 저는 뭐 없죠. 네. 딱 봐도. 네, 딱 봐도. 왜냐면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몸이 약한 거 말고는 몸이 좀 병에 많이 걸리는 거 말고는. 왜냐면 그게 혼자 살아서 그래요.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없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없는데 그 참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분들은 좀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TV에서 많이 듣게 되는 병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 또 기사에 많이 나고 특히 연예계,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텔레비전에 많은 나오는 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많이 밝히시더라고요. 네, 이 공황장애가 의심이 되면 무엇보다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그렇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시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공황장애는 적합한 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병인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저처럼 내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고요. 그 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키 씨는 근데 궁금한 게 심장 관리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요? 네, 스트레스 관리.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거나, 먹거나 자거나, 대화하거나 자거나. 네네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 이런 공황장애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3월 4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3월의 첫 주 주말 즐겁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